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약 60개국입니다. 그 60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전투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미국이 F 독점하려 했습니다. 유럽이 라팔과 타이푼으로 나눠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에 한국이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관심을 표했습니다. 중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능이 됩니다.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절대 안 해주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한국에 가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크 브레송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이고 나이는 올해로 56입니다. 직업은 항공우주 무기체계 분석가입니다. 30년 전 다쏘 아비아시옹에 입사해 라팔 전투기 무장 탑재 체계 설계에 직접 참여했고 이후 유럽 독립방산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겨 나토 차세대 전투기 선정평가단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투기를 숫자로 읽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자부심이 아니라 스펙으로 전투기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투기는 사는 나라지,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이 제 안에 30년간 굳어있던 확신이었습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제 서재 벽에는 사진이 2장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1998년 르부르제 에어쇼에서 라팔이 첫 공개 비행을 하던 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그 비행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흘리기엔 민망한 눈물이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계산에 참여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다쏘 아비아시옹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은퇴하거나 다른 자리로 옮겼지만 그 시절 우리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라팔이 세계 최고라고. 그 믿음은 자부심이었고 직업적 정체성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고 전날 밤 쌓인 방산 관련 브리핑 자료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저희 싱크탱크는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과 나토 회원국 국방부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습니다. 전투기 비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방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20명 남짓한 분석가들이 매년 수십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보고서들이 실제로 수조 원짜리 계약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 아내 소피는 파리 외곽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올해로 28해가 됐습니다. 소피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투기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보다 서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족 여행보다 출장이 많았으며 아이들 학예회보다 에어쇼를 더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도 소피는 한 번도 크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틀리다니. 그 가능성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26입니다. 파리 항공우주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막 졸업한 참이었습니다. 태호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방산 기업에 지원해 보려고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요? 왜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사는 나라입니다. F-16을 사고 F-35를 사고 언젠가는 또 다른 것을 살 나라입니다. KF-21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지한 분석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그것은 반대였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한 반대였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KF-21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형식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런데 자료를 훑어보다가 손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장 탑재 관련 수치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오류겠거니 하고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밤에는 잘 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싱크탱크 소장 앙투안이 저를 불렀습니다. 앙투안은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로 프랑스 공군 출신입니다.
말이 적고 결정이 빠른 사람이죠. 그가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크, 이번 나토 차세대 전투기 비교 평가 보고서에 KF-21을 포함시키기로 했어. 정식으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형식상 포함이 아니라 정식 포함이라는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앙투안이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요청이 왔거든. 그쪽이 진지하게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진지하게 본다고 해서 그게 진지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우리 팀 분석가 중에서 아무도 KF-21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료 필리프는 대놓고 말했죠. 마르크, 한국 전투기 분석하게 됐다며? 수고해.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 앙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봐야 라팔 홍보 기회가 될 뿐이야. 한국이 라팔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KF-21 관련 공식 자료들을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에서 보내온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처음 몇 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개발 배경, 개발 일정, 시험 비행 현황, 익숙한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장 탑재 관련 수치가 나오는 페이지에서 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2달 전밤에 잠깐 스쳐 지나쳤던 그 수치들이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데이터 오류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라팔의 공식 스펙 자료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땀이 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긴장하는지. 저는 서류를 덮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늦가을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것을 보게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날 처음으로 그 느낌이 왔습니다. 현장 실사 출장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국 경남 사천. 저는 그 지명을 지도에서 처음 찾아봤습니다. 한반도 남쪽, 바다와 가까운 작은 도시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피가 물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다를 것 같아.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처음 듣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출장 경력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태호가 출발 당일 아침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사천 가면 KAI 시설 꼭 눈여겨봐. 후회 안 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살짝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자. 감정 없이 30년간 해온 대로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다짐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달랐습니다. 규모도, 동선도, 청결도도. 저는 유럽 주요 공항들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샤를드골,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그런데 인천은 그것들과 견줘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동선이 직관적이었고 안내 표지가 명확했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다. 내가 예상한 것과 첫 단추부터 다르다. 사천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주변 산들은 낮고 완만했으며 11월의 한국 들판은 수확이 끝난 뒤에 차분한 정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직원이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심장부입니다. KAI 본사와 주요 생산시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심장부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지는 직접 봐야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AI 시설 정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준비가 안 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분석 대상 앞에서 준비가 안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프랑스 다쏘 아비아시옹의 매랑약 공장과 비교해도 규모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치가 더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나는 금속 가공 소리, 용접 불꽃, 도면을 들고 빠르게 걷는 엔지니어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죽어있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브리핑 전에 간단한 시설 투어가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준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를 그냥 안내 담당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KF-21의 무장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설명이 정밀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다뤘고 기술적 맥락을 놓치지 않았으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의문을 품을 만한 지점을 먼저 짚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내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박준혁을 제대로 봤습니다. 투어 중에 사천 하늘 위로 전투기 편대가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기체가 보였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날렵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비행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기동이 예상보다 유연했습니다. 저는 라팔의 첫 비행을 봤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는 자신감 같은 것이.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숫자를 보러 온 사람입니다. 공장 벽면에 한국어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번역해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저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단순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전투기를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구가 저 벽에 걸려 있다는 것이. 저는 다시 생각을 지웠습니다. 투어는 계속됐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국 측 발표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준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저는 몇 가지 항목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들을 계속 마주쳤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항속거리, 추력대 중량비, 하나하나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이면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장 탑재 항목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숫자가 제가 아는 숫자와 달랐습니다. 라팔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9.5톤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에 참여한 그 숫자입니다. 화면의 KF-21 수치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가까이서 다시 봤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아무 말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측값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비교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F-35, 타이푼, 라팔, KF-21. 나란히 놓인 막대 그래프에서 KF-21의 막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파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앙투안이 받았습니다.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앙투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천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라팔 비교 기준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찍은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그 수치와 사천의 화면에 나왔던 그 수치를. 새벽 1시였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새벽을 지새운 저는 눈이 충혈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30년 경력 분석가가 하룻밤 데이터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의 전략을 짰습니다. KF-21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장 탑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전투기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미국 것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그 논리로 오늘의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자리에서 저는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적인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보고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에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단계별 엔진 독자화 계획이었습니다.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인기용 독자 엔진 개발. 두 번째 단계, KF-21 블록 3의 중국산 엔진 탑재. 세 번째 단계, 6세대 전투기의 완전 국산 엔진 장착.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때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는 어떻게 M88 엔진을 독자 개발했습니까?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어떻게 그리펜 엔진을 독자화했습니까? 영국제 엔진을 라이센스 받아서 단계적으로 자국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그 두 사례를 모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라팔 엔진 개발 역사를 연구해온 저에게 한국 엔지니어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반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저는 혼자 사천 시내를 걸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에 작은 식당들이 있었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3355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아무거나 달라고 했습니다. 나온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맵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이 둘.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어는 몰랐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가 받았습니다.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으로 모르겠다는 느낌이야. 소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처음엔 상처였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말을 소피에게 한 것인지 저 자신에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천의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비교평가 프레임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라파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것들을 그 아래에 배치하는 방식. 그것이 제가 30년간 써온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백지를 열었습니다. 기준점 없이 숫자만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 열람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십시오. 저는 KAI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박준혁이 별도의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파일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직접 계산해 보셔야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전날 브리핑에서 제가 상대방의 수치를 먼저 의심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적 태도였는지 아니면 방어적 태도였는지. 자료를 펼쳐놓고 저는 처음으로 KF-21의 무장 탑재 체계를 순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드포인트 구성, 각 포인트별 최대 허용 중량, 비행 조건에 따른 탑재 한계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준혁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필요한 자료를 꺼내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줄였습니다. 계산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에 박준혁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입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공학 박사입니다. 다쏘 아비아시옹에서도 3년 일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쏘에서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아래 팀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몇 번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후배 세대 동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다쏘에서 일하고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가 기여하는 역사가 이미 쓰여진 역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쓰이는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여진 역사와 쓰이는 역사. 그 차이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본부에 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앙투안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마르크, 일정이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연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한국 방산에 관심 가지는 거 이해한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30년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내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준혁의 자료실에서, 숙소에서, 새벽에 혼자 앉아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방식으로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을 독립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라팔 설계에 참여했을 때 쓴 것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산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제 손으로 독립적으로 계산한 수치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라팔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리핑 자료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산출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의 하늘이 낮고 맑았습니다. 박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상공의 KF-21 한 대가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날렵한 기체가 구름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엔진 독자화 로드맵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번엔 달리 읽혔습니다. 무인기 엔진부터 시작해서 블록 3, 6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들이 그냥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독자화를 이뤄낸 그 과정. 독일에게 배우고 흡수하고 넘어선 그 과정. 전투기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속도였습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날 저녁 저는 박준혁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스웨덴보다 빠를 것입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확신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나라에게만 오는 제안이었습니다. 파리 본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앙투안의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써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앙투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앙투안과 싱크탱크 이사회 2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베르나르가 말했습니다. 마르크, 보고서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분석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주문 제작 결론입니까? 화면 속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마르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우리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곳이 어딘지 알잖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진 적은 없었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베르나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KF-21이 라파를 초과한다는 결론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파급 효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급 효과. 그 말의 정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의 이익, 유럽 방산 로비의 이익,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제 보고서의 결론을 바꾸라는 말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앙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크, 30년이야. 이것 하나 때문에 다 날릴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협박인지 걱정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피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옳은 것을 써야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분석가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30년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옳은 것을 썼는가? 데이터를 따라갔는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갔는가? 그 질문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박준혁이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화상회의를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바꾸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박준혁은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에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철강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쳐줬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이 절대 철강 강국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세대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KF-21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전쟁 잿더미에서 이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50년 전에 전투기를 정비할 기술자도 없었던 나라가 지금 라팔을 넘어서는 무장 탑재량을 가진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됐습니다. 등줄기가 곧게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차갑고 맑은 결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계약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박준혁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앙투안이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대로 씁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이 라팔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들어갑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앙투안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별일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있어. 좋은 별일. 한국방산 기업 취직 응원한다. 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뭔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숙제를 했어. 그리고 새벽까지 앉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사천의 밤이 깊어갈 때 창밖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는 그 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제출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앙투안에게서 공식 계약 해지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가 유럽 독립방산 매체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KF-21 최대 무장 탑재량 라팔 초과, 독립 유럽 분석가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박준혁에게서 링크로 받아 처음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찬성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발 중에서 제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입장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 결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줬습니다. 틀린 숫자는 반박합니다. 맞는 숫자는 입장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담당자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KF-21에 대해 더 상세한 분석을 의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유럽 방산 로비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KF-21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준혁에게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계약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썼습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화면 너머로도 따뜻했습니다. 앙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크, 미안해. 내가 틀렸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틀리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고치면 되지. 앙리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써서 답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하고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르쳐줬잖아.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소피가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피의 웃음이었습니다. 보고서가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나토 회원국 방산 담당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실무자들끼리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보도 자료나 공식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보는 자료가 됐으니까요. 한국방산 당국이 공식 성명에서 제 분석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대상이 저를 공식 인용한 것은 이상한 감동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한국 국방부 공식 문서에 올라간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그 성명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자국 분석가가 라팔 초과를 인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론도 방산업계도 결국엔 사실 앞에 굴복합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사실이었습니다. 제 계산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싱크탱크 계약은 끊어졌지만 독립자문의뢰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기관에 묶여있을 때보다 풀려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동의 일부 국가들, 동남아시아 방산 담당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로비에 오염되지 않은 분석. 저는 이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자격을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방산 기업 면접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 됐다. 잘해라.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진심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거기서 진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해. 태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바꿔놓았습니다. 파장은 계속됐습니다. 유럽 방산 포럼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KF-21과 아시아 방산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연설대에 서서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 방산의 한국입니다. 청중 중 일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완성된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 5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5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라팔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엔진 독자화까지 완성되는 날, 한국은 이 5나라 클럽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기록될 것입니다. 프랑스가 70년 걸린 것을 한국은 절반의 시간에 해내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박준혁의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프랑스 남자가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참는 것은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저는 겨우 참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산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는 것은 부품과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국은 완성된 전투기를 만들어 팝니다. FA-50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태국, 그 나라들이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능이 됩니다. 가격이 됩니다.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KF-21은 그 위에 한 단계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수출 가능 대상국 60개국,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 파는 한계가 있지만 엔진 독자화가 완성되는 순간 그 한계도 사라집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국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러 왔다는 사실의 의미를 저는 이제 정확하게 압니다. 기술이 없는 나라에는 제안하지 않습니다.
흡수할 능력이 없는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그 수준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받지 못한 제안을 한국이 받았습니다. 잠수함이 그랬듯 전투기도 단계적으로 독자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6세대 전투기가 있습니다. 완전 국산 엔진을 품은 전투기가. 저는 지금 파리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이 2장이었습니다. 르브르제 에어쇼의 라팔과 다쏘 동료들 사진. 지금은 3장입니다. 사천 하늘을 나는 KF-21의 사진이 하나 더 걸렸습니다. 박준혁이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그 3장을 나란히 보면서 생각합니다. 라팔을 사랑하는 마음과 KF-21을 존경하는 마음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인간이 불가능을 향해 도전한 결과이니까요. 태호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공항에 함께 갔습니다. 아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잘 배워오너라. 거기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어.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옳은 아버지를 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비행기가 향하는 곳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맛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야. 처음으로 제대로 봤을 뿐이야. 저는 이제 독립방산 자문가로 일합니다. 기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로비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그 데이터가 불편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씁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분석 기술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서재 책상 위에 새 보고서 파일이 있습니다. 다음 분석 대상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입니다. 세계에서 누구보다 이 주제를 기대하며 들여다보는 분석가가 있다면 지금 그것은 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분석가입니다. 라팔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KF-21이 라팔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국을 칭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계산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전투기 전력을 보유한 60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전투기를 교체합니다. 그 시장에서 한국은 지금 유일하게 기술 이전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성능이 됩니다.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KF-21이 초대박 난 이유입니다. 화려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굶어가며 일군 그 땅에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950년 전쟁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그 자리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라팔을 넘어서는 무장 탑재량을 가진 전투기가 사천 하늘을 가릅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의지입니다.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엔진 독자화까지 완성되는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날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전투기 강국이 됩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KF-21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또 한 번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국의 저력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KF-21에 대해, 한국 방산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크 브레송입니다. 파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일부가 된 사천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